그때 타협보다는 너무 투쟁을 했다는 그런 이미지도 일부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하고 그 엄마의 말,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저 라이언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부정적 이미지가 뭘 알고 계시나 이거 삼동 후보한테 너무 양보 많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룰을 어떻게 정해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나경원 갖고 삼행시를 몇 번 해봤는데요. 일단 경선에서는 나경원은 경선에서 원탑이다 합니다.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나경원은 제발 이거 그거 하지 말게 해달라.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떠한 디스나 비방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시는 의향이 계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서약서에도 썼어요. 오늘 좋은 기회인데 기자분. 네거티브 선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몇 번 하셨어요. 제가 먼저 한 적 없습니다. 먼저 하건 두 번씩 하고 국민들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상대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유머 있게 이야기했는데 뭐 유먹은 뭐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전직 의원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마 선언을 지난주 13일에 했는데요. 출마 선언 이후에 가장 많은 언론인들을 본 자리가 바로 이 마포 포럼입니다. 그 소통관에서 안 했었는데요. 오늘 정말 가장 많은 언론인들을 보면서 마포 포럼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공동대표님 또 강석호 공동대표님 두 분의 또 열정에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마포포럼 회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바로잡는 방법이 있을까, 결국은 내년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 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또 야권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저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미 잘 기억하시다시피 2011년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로 공백이 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5% 박원순 후보가 45% 후보가 되었고, 그때 우리 당에 누가 나가도 20% 이상 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인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20%가 아니라 18%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께서 저를 부르셔서 꼭 출마해달라고 권유를 하셨고, 결국은 당의 권유에 의해서 정말 우리 당이 지더라도 덜 져야지 그 다음에 있는 총선과 대선에서 당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일념으로 그 당시 출마했었습니다. 뭐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낳고,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동안 계속하면서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때 서울시장을 출마한 그런 경험처럼 있었던 것처럼 서울에 대한, 서울시장직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해보고 싶은 저의 선출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시다시피
원내대표로 앞장서서 이 정권과 싸운 이후로 저한테 덕지덕지 걸린 그 프레임은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3건을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 등 몇몇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프레임을 걸고 넘어졌고, 또 공중파 방송은 45분짜리 방송을 3번씩 하면서 결국 저의 총선 낙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총선 낙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출마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행히도 정말 아마 결국 그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붙잡아 놓을 수 없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3건에 대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서 제가 생각의 폭을 넓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필요할까? 저는 이번 선거는 어쨌든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한 선거이기 때문에 여성 시장 후보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의 야권의 적극적이고 상징적인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은 여성 시장이 되는 것이 맞는 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야권도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가 공식화되면서 야권의 대진표도 완성이 되었고, 결국은 여성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번 선거가 시발된 그 원인을 따진다면 결국은 여성시장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위기의 서울입니다. 비상의 서울입니다. 통상의 서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정은 위기의 시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는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으로의 회복을 요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삶이 붕괴된 분들의 삶을 회복해주는 부분이 좌고우면하거나 우유부단한 리더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경원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이 위기의 시정을 제대로 독한 마음으로 가지고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머리도 묶고요, 운동화도 신고 열심히 뛰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요, 아시다시피 정말 위기라서 시장실이 없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책상에서 자꾸 생각을 하면 이상한 탁상 행정을 해요. 최근에 코로나 행정도 보면 카페는 안 되고 햄버거집은 된다. 이런 것이 바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운동화 신고 뛰는 현장형 시장, 그리고 결단력 있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본 거는 가장 중요한 우리 야권의 서울시장을 내야 되는 것, 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을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정권 교체를 의 길에 그 역할을 하는 시장이 돼야 된다. 정권 심판하면 저 나경원이 늘 생각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장을 자기만 시장 시켜놨다가는 사실은 정권 교체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나경원 시켜주시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정권 심판론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의 정말 디딤돌을 확실히 놓을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마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출마 선언문에는 결국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과 코로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급한 것 역시 부동산입니다. 뭐 이 정부가 투기 수요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일관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 정권도 이 국민 여론에 굴복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성수 원장이 뭐 청년 모기지 주택을 이야기하고 또 최근에 이제 공급 쪽으로 이 주택 정책을 고쳐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 정권도 조금은 기조를 바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부동산 정책은 아시다시피 우리 뭐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결국은 규제를 해소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이것이 저의 일성이었습니다. 지금 뭐 용도 지역 문제, 용적률 문제, 층고 제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규제를 걷어내서 지난 박원순 시정 동안에 약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가 390개 정도가 해제되었습니다.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국 각종 규제 걷어내고 두 번째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심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부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약은 낼 수 있습니다. 뭐 경부선 지하해서 거기다 집을 짓겠다. 차량기지를 위에 집을 짓겠다. 여러 가지 그래서 뭐 5년 안에 60만 원, 70만 원 공약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 검토했습니다. 근데 일단 1년 3개월 안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안철수 후보 공약도 보고 뭐 우상호 후보 공약도 봤는데 공약에 조금 맹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교 신도시 20개 짓겠다고 했는데 미래 신도시 35,000원인가요? 45,000원인데 그거 짓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 20개를 5년 안에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우상호 의원은 공공임대 16만 원 짓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제가 마음껏 서울이라는 말씀을 강석호 의원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결국 국민이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아니다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공약을 보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공약을 얘기하고 그것이 또 미래 비전은 저는 또 물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공급주택과 함께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부동산에 있어서 사고 싶은 사람 사고,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짓고 싶은 사람 지으려면 세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세금 깎아드리는 거 제대로 확 깎아드리겠습니다. 뭐 서울은 세수 증가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산세 부분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것은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공시가격 인상. 지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이 무분별하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시행령에 따라서 공시가격을 통해서 지금 세부담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법률안이 지금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또 시장의 동의나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방법을 고안해서 이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음으로 인해서 세부담을 낮추고 역시 건강보험료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담을 낮추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보면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붕괴도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사실 삶의 붕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번에 이 출마 선언을 이태원에서 했습니다. 이태원에 이렇게 걸어서 그게 먹자골목이라고 굉장히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걸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70m 되는데요. 한 집은 휴업, 한 집은 폐업, 한 집은 휴업, 한 점포도 열은 집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70m 걸어 들어가면서 느낀 게 그 마지막에 어느 점포에는 장사하고 싶다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 지금 완전히 삶이 붕괴되었는데 이 자영업자들한테 긴급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한 달 월세 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1호 공약이 숨통 트임론입니다. 숨통을 트여드리게 하겠다. 그래서 일명 숨트론입니다. 숨트론. 이거는 기금 6조 마련해서 서울 신용보증기금에 저희가 집어넣으면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한 120만 명이 되는데요. 그들의 경우에 1인당 5천만 원까지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1% 이율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 삶의 붕괴를 막는 이 긴급 숨통론을 저희가 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뭐 코로나로 극복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삶의 붕괴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경원이 꿈꾸는 서울은 뭔데 지금 자꾸 미시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서울하면 뭐 문화의 도시 파리, 뭐 경제의 도시 뉴욕 같이 그런 어떤 상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서울에 많은 발전들이 왔지만 어떤 미래 지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잘하는 거, 뭐 AI, 빅데이터 이런 어떤 것을 비롯해서 디지털 기반이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올해 CES 주제가 디지털 시티였습니다. 저는 디지털 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그리고 에코, 공생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티 서울 하면 야 이거 너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거는 좋은 일자리 몇 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저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이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공약을 냈는데 자영업자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자영업자의 디지털화를 도와드리겠다. 서울시가 서울시청이 경영 컨설팅 회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형태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배달의 배달 음식점 광고를 내고 음식을 팔려고 해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맛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예쁘게 제대로 올리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 교육 서울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강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서울은 먼 데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비즈니스 영역 말고 교육, 보건 영역에서도 디지털 시티 서울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는 또 에코 서울은 역시 지금 많은 분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제가 뭐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젊은 분들은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이 가장 환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작은 숲, 내 주변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실내 놀이터, 이런 것을 확충해가는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공생입니다. 공생.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이 5대 권역을 통해서 이 서울의 강남북 격차도 해소하고 일자리도 확대하는 그런 지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시티 서울, 에코 시티 서울, 그리고 공생하는 시티 서울을 만들어서 이 지금 도시 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려서 저희 정말 글로벌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20여 년 정치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정치 경험, 의정 활동 해왔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민심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에 보궐선거로 동작구에 당선이 된 이후에 그때 참 어려운 선거였는데 여기 계신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간신히 이긴 선거였는데요. 그 선거에 이긴 이후로 토요일마다 토요 데이트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민심을 잘 듣고 그동안 녹여온 이런 어떤 의정 활동의 경험이 바로 서울시정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은 글로벌 도시입니다. 제가 외통위원장으로서 했던 그 경험을 서울이 글로벌 도시화 되는 데 있어서 또 큰 역할을 녹여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요. 당내 경선도 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은 우리 야권 단일화 경선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본선입니다. 아마 우리 마포포럼의 많은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또 후배 의원께서 많은 생각하시겠지만 뭐 오늘은 지지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지지 호소는 생략하지만 이심전심으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서울을 되찾겠습니다. 서울 선거 정말 어렵습니다. 25개 구청장 중에서 1명 있습니다. 서울 49개 지역구에서 8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은 달랑 6명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 정말 수많은 선거를 해봤고 정말 당이 어려운 선거라고 하면 늘 나가서 정말 이기기 어려웠던 동작구 선거도 이겨서 돌아왔습니다. 저희 이 선거 경험 다 녹여내서 반드시 이겨서 우리 대한민국과 당을 위해서 제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 나경원 중도는 없다. 우파의 깃발을 높이 이렇게 썼어요. 이 제목 기사만 보더라도 나경원 후보의 과거의 원내대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고 한편으로는 헷갈리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나경원 후보님이 나경원 중도는 없다. 이 뜻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우파 깃발은 그 언론사에서 붙인 제목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에 있어서는 우파 가치와 좌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에 있어서는 중도 가치는 없다. 다만 중도층은 있습니다. 이념의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중도층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치에 있어서 중도 가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중도는 없다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가치는 우리는 또 우파 정당 아닙니까? 우파 가치 정당입니다. 저는 뭐 어느 시대나 똑같이 우파만 절대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우파 정당이지만 조금은 중도 정책도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조금 더 중도가 좌파 가치를 더 요구할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생각을 하면 이 문재인 정권은 헌법 내에서의 좌파 가치가 아니라 반헌법적 좌파 가치를 쓴 정권이다. 최근에 제가 진중권 씨랑도 만났습니다. 진중권 씨랑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진보 이 소위 뭐 진보 지도자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바로 반헌법적인 진보 가치를 소위 진보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사이비 진보 가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그 제일 먼저 한 게 이 헌법 개정안 들고 나오면서 토지 공개념 확대를 얘기하면서 일종의 토지는 개인 소유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지만 결국 부동산 정책도 그런 것에 기반을 한 자꾸 정책을 쓴다. 뭐 공공주택의 확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이 반헌법적 좌파 가치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파 정책을 쓰면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중도와 진보들도 수긍할 때이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이념에 이렇게 좌우되는 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에 있어서 가장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대북 정책입니다. 이 대북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뭐 물론 시장도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만 첨예하게 뭐 대립될 것이 없고 사실상 국민의 삶을 시민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 맞느냐를 봤을 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트론도 역시 우파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파적인 접근이 더 중도나 진보에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저는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회원님들, 박태동 의원님. 그 철천에서 단일화가 되면 좋을 텐데 만일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쓰시면 좀 해주시면 이제 뭐 합당이나 입당이면 좋을 텐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당의 공식 후보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야권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룰을 정해도 좋다. 제가 이렇게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입장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그러면은 우리 나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여성 후보를 뽑는 게 아주 모양이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선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또 만약 그것이 격차가 뭐 소위 말하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장이 나중에 되시면은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조직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김충환 의원님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여론조사가 12월 말에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1월 16초에 발표되고 만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차 범위로 박영선 전 장관하고 제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직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현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금 이제 이 성비위로 인한 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소위 그 민주당의 이제 기득권 세력화된 586 진보 기득권 세력들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586 기득권의 운동권의 그 조직 문화, 결국 제왕적 조직 문화가 이런 성 스캔들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시에 오히려 이 국회의원님들은 더 감시의 눈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감시의 눈이 좀 소홀한 그런 제왕적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좀 막기 위한 건 첫 번째 여성 시장을 당선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박원순 시장도 엄청나게 좋은 그 차별이 없도록 하게 하고 뭐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여성 시장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뭐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행정 실명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나경원 후보께서는 그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똑똑해서 좀 손해를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철학 없이 내용 없이 나는 중도다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그 왠지 온건한 이미지를 자꾸 갖거든요. 그냥 저는 중도예요. 중도를 지향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철학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경제 정책이나 이 정책적으로 우파 좌파를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이념적으로 이렇게 몰입되는 듯한 이미지가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우파 좌파 하지 말고 사실은 우파적인 정책의 대부분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규제 완화 이런 게 다 공급 중심의 경제가 또 자유주의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우파를 이야기하시지 말고 자유라는 개념에 조금 언급을 자주 하시면 조금 더 뭐랄까요, 온건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단일화 관련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3등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 했어요. 그때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서울 내에 별로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보다도 득표가 뒤졌고, 그 바로 전에 2017년 대선에서도 또 3등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나 후보께서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룰을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3등 후보한테 너무 양보 많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뭐 우파 좌파 막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요 그 원구성이 새로 되면 아마 의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정치학회랑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해서 이 이념 성향을 이렇게 분석해서 어느 의원은 몇 점에서 1부터 10을 놓고 10점은 더 우파적이고 뭐 이렇게 쭉 조사한 거 항상 하셨던 기억 날 겁니다. 제가 그때 늘 보면 우리 당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에서 한 10번째 안쪽으로 진보적인 곳에 제가 마킹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는 조금 뭐 이게 막 너무 무슨 요새는 이게 자꾸 양쪽으로 갈라치는데, 양쪽으로 갈라칠 문제는 아니다. 이 논쟁도 괜히 제가 늘 하던 말인데 어느 언론사가 그 제목으로 빼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잘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 잘 듣고요. 조금 전에 뭐였지? 막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까먹네. 이러면 안 되는데. 3등 후보에게 3등 후보한테 양보하는 거 아니냐고요. 룰을 어떻게 정해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나경원 갖고 삼행시를 몇 번 접었는데요. 일단 경선에서는 나경원은 경선에서 원탑이답니다.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나경원은 경제 간다. 원하는 서울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래. 내일 또 신문에 크게 나오겠다. 룰을 어떻게 정해도 이긴다.
지난 총선에서 20, 30, 40대가 이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근데 이제 조국 사태와 같은 거를 겪고 나서도 민주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게 다 옳지는 않지만 이제 이 새누리당이나 국민의힘은 싫다. 이게 이제 그런 이제 막연한 어떤 혐오감, 이게 이제 구제불능인 거죠, 우리가. 근데 지금 나 후보께서는 나경원 개인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소속으로다가 나가서 하거나 또는 어쨌든 이쪽 진영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비호감을 벗어날 것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 분석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쪽도 이렇게 싫어하나 보니까 이 사람들 하면은 이쪽 하면은 태극기 부대가 자꾸 생각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숙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뭐 떨쳐내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지역에 가면 우리 적극 지지자들이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후보로서의 그 이제 스탠스나 이런 입장이 뭐 내 입장이 선명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 좋고 철학이 뚜렷한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할 바가 있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제 아까 뭐 의정활동 과정에서 그 성향이 어디냐 이런 분석은 그 입법을 어느 걸 찬성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에코 서울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경원이 뭐 에코를 강조한다 이런 게 별로 안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처음 말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크게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같이 연관지어서 뭐 탄소 배출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 우리 입장을 더 완화시키거나 좀 더 이렇게 리버럴하게 보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거는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잘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걱정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이렇게 저희 보면은 21대 총선도 그렇고, 저도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젊은 친구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부정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다시 지지 주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셔서 약간 당의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는 잘 유념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원내대표 때 이제 워낙 잘 싸웠잖아요. 그러다 이제 법정까지 거의 됐지만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경원이 좀 강경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만든 그런 이제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타협보다는 너무 투쟁을 했다는 그런 이미지도 일부 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하고 이제 그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결국 우리가 아무리 뭐 서울 보궐선거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정당끼리의 대결, 또 진영끼리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진영 전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나경원이 기여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너무 투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 타협하고 협상하는 부분은 이제 언론에 저희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정이 또 굉장히 비상한 시정이라서 그게 또 긍정적인 측면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좀
그게 뭐 우유부단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좌고우면하고 이런 리더한테 좀 서울을 맡기기에는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김준호 의원님. 너무 똑똑해서 손해도 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과연 내 장점과 약점이 뭘까? 본인이 뭘 알고 계신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미 이제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강점과 약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의 약점은 그동안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내대표 하면서 너무 바빠서 사실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 늘 뉴스 화면에 갇혀진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여권에서는 계속 부정적 이미지를 씌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 가장 씌워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뭐 민생 행보 같은 거 늘 쭉 해왔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소통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0, 40대들은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국민의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공감할 수 있는 저의 그 어떤 잠재적인 장점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더 하겠다. 그래서 현장에 많이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도 시장 갔더니 전부 다 저한테 아내만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정말 이렇게 국민들께 정말 다 편하게 보여드리고 편하게 소통을 한다면 저는 뭐 공감을 더 쉽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김재경 의원님 하시고 다음 이학재 의원님.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자리에서만 2번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출마를 했다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아니 여기 와서 대선 출마 선언하신 두 분이 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 근데 이제 이 저만 유일하게 마포 포럼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으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닐 것 같은데. 주말에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와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윤석열의 조합이 참 그림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나 혹은 경쟁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대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출마를 하는 그 배경도 나하고 좀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야권 인사로 본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누가 나한테 한 이야기는 거기서 또 한 발 나아가가지고 대선 전에 아마 적어도 정치권 전체 어쩌면 좀 좁히면 야권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좀 빠질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한단 말이에요. 시장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이 이제 열망하고 있는 이 대권, 우리가 다시 집권을 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시장이 되면 혹은 이제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안철수 윤석열의 조합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의 높은 지지율이 윤석열 효과라고 봅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특히 윤석열의 대권은 결국은 플랫폼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장이 아까 제가 자기만 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어서 서울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흐트러진 박원순 시정의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가 재집권의 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1년 3개월 동안 정말 바로잡고 시정을 잘하는 것
그것이 재집권에 큰 도움, 우리의 정권 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원론적 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우리 후보님께서 뭔가 지금 시운을 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느낌이 좋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학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엄마의 말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우리 우리 나 의원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부정적 이미지가 일거에 만회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설사 3자 대결이 되더라도 우리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밥 먹은 친구가 꼭 한번 물어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등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국민대표하고 경선 타협을 하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여튼 끝까지 타결이 안 돼요. 무슨 이유인지.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이게 투표 열흘 전입니다. 투표 열흘 전에 1등 민주당 40%, 나경원 32%, 안철수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거 해결하실 건가요? 그랬다면 끝까지 타결이 안 된다면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경선에서 뽑혔다면 뭐 이제 지혜로운 결정을 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충고. 네. 다음 우리 김우성 대표님. 질문하기보다 꼭 좀 간부하게 부탁하고 싶은 간부의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벌써 오만해져서 3자 대결을 해도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론조사 결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면은 우리 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상대당 지지율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국민들의 마음은 현 정권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크게 망치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암울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이겨주기를 바라고, 이 성공이 대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60% 이상의 국민들의 염원하는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달라, 이 국민의 염원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가장 짜증내고 있는 게 뭔가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 당 뭐 사정이 좋아진 거 아니고 민주당 사정이 나빠진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후보끼리 서로 디스하고 비방하는 거, 제발 이거 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나 후보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게 나는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떠한 디스나 비방도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실 의향이 계신지 질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막연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서약서를 줬어요. 오늘 좋은 기회인데 기자분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게 네거티브 선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몇 번 하셨어요. 제가 먼저 한 적 없습니다. 먼저 하고 두 번씩 하고 국민들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상대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유머 있게 이야기했는데. 뭐 유먹은 뭐건 인천 영화 찍으시라고. 원래 네, 그런 사람 아닌데. 대명이 필요한. 네, 뭐 또 그 어떻게 보시면 싸우는 걸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최대한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뭐 정책적인 서로도 뭐 비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책 내는데 이거는 이렇게 맞다 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 불필요한 그런 걱정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부족하신가요, 대표님? 뭐를 가지고 왔는데 선언을 그럼 선언을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듣는 사람이 계속해야지. 자, 상대방과 그 네거티브 선거 안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더 좋은 세상으로 제20차 세미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많은 회원님들이 또 나 후보에 대한 칭찬과 또 격려가 쏟아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느낌이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 후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아주 좋은 충고가 오늘 많이 쏟아진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회원으로부터 기를 많이 받아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잠시만